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오늘 절기상 입춘인데요. 여러분, 입춘 대길입니다. 입춘을 맞아서 큰 행운이 깃드시길 바라고요. 또 건양다경이란 말도 쓰죠. 이게 밝은 기운이 가득하고 경사가 많기를 바란다는 뜻인데요. 유난히 혹독했던 지난 겨울을 보내고 이제 행운과 좋은 기운으로 가득 찬 봄을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눈비가 내리는 지역도 있고요. 강력한 입춘 한파가 찾아들었는데요. 내일은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3도까지 떨어져서 올겨울 들어서 가장 추울 거라는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출래불사춘이란 말도 떠올리게 되는데요. 봄이 왔다고 방심할 게 아니라 현실은 아직 강한 추위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번 한 주는 옷 따뜻하게 든든하게 입으시고 동파나 안전사고 등에도 대비 잘 하셔야겠습니다. 또 1월은 긴 설 연휴와 함께 많은 소비와 휴식이 이어진 달이었잖아요. 그런 시간 다 지나가고 오늘부터는 흐트러진 마음 다잡고 새해 업무와 계획에 속도를 올려야 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2월은 유독 짧은 달인데요. 짧은 만큼 더 집중하고 더 단단하게 보내면서 곧 화창해질 봄맞이 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월 3일 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네, 여러분 그 생각 안 드세요? 벌써 2월? 너무 빠르지 않습니까? 네. 자,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이번 주 농작업 정보 시간 준비되어 있고요. 오늘 건강의료 처방전 시간에는 새로운 진통제가 개발됐다는 반가운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아침 PB센터 시간에는 올해 달라지는 금융제도들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퀴즈 드립니다. 환경부가 2월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이 야생생물을 선정했다고 합니다. 이 야생생물은 국내에서는 2급 멸종위기인 철새고요. 철새입니다. 네, 국내에서는 순천만이나 천수만, 철원 등에서 무리지어 월동하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생물은 보금자리인 갯벌이 줄어들고 벼농사를 짓는 곳이 적어지면서 서식지와 먹이가 줄어드는 이중고를 겪고 있고요. 또 전 세계에 고작 6천에서 15,000마리 정도밖에 안 남아서 절멸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생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관심을 한번 가져보자는 의미로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철새입니다. 어려우시죠? 보기 드립니다. 1번 흑두루미, 2번 꾀꼬리. 보기 들으니까 이제 좀 자신감이 생기지 않으실까. 자,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한 흑삼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을 4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한 주간 농가에서 알아둬야 할 주요 농업 기술과 농작업 정보를 전하는 시간입니다. 팽이버섯 등 이 버섯을 키우는 수출 농가와 일반 식품업체에도 반가운 소식인데요. 식중독균을 신속하고 정밀하게 진단할 수 있는 식중독균 리스테리아 진단법이 개발됐다고 합니다. 이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농촌진흥청 대변인실의 박승무 농촌지도관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식중독균 리스테리아 좀 생소한데 이 개발된 진단법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리스테리아는 대표적인 식중독균인데요. 농촌진흥청에서는 전 세계가 공유하는 유전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리스테리아에서만 있는 특이 유전자를 찾아
이 유전자와만 반응하는 진단용 물질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였고요. 이 연구 결과는 네이처에서 발간하는 국제 학술지에 게재되어 기술력을 인정받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잘은 모르지만 기존에도 진단법은 있었을 것 같은데 이 새로 개발한 진단법을 적용하면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예, 이 기술은 리스테리아균의 종을 가려 진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료 전처리 과정 없이 균의 마리수까지 정밀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새로 개발한 검출 기술을 적용하면 평소 2, 3이 걸리던 리스테리아 진단 시간을 1.5시간으로 획기적으로 줄 수 있고요. 정확도는 90% 이하에서 100%까지 높일 수 있어 신속하고 정밀한 진단이 가능해졌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들어서는 최고인데 그러면 그동안 식중독견 리스테리아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었죠? 예, 2020년 이후 수출 폐기 버튼에서 리스테리아가 검출돼 미국 등 주요 수출국에 통관이 거부되는 사례가 있었고요. 리스테리아 같은 미생물은 눈에 보이지 않아 식별이 어렵고 버섯 등 신성 농산물은 살균 소독하며 색이 변하는 등 산부성이 저하되므로 식중독 세균 오염 여부를 확인하고 오염물 자체를 차단하기 위한 미생물 신호 정밀 진단 기술이 꼭 필요합니다. 네, 이게 현장에 빨리 보급돼야 될 것 같은데 언제쯤 가능할까요? 예, 기술을 특허 출원하고 전문 개발 업체에 기술을 이전하여 올해 하반기 진단키트로 상용화할 예정이고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군농업기술센터, 버섯 추출농가, 일반 식품업체 등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농가에서 실천해야 할 주요 농작업 정보도 알아보겠는데 오늘이 입춘인데요. 이제 벼농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네, 입춘이 지나 본격적으로 영농 준비를 해야 할 시기인데요. 아직까지 객토를 하지 않는 사지토나 물빠짐이 나쁜 점지토에서는 객토를 통해 토양 조건을 개선해줘야 벼의 생육과 미질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모래놀이나 지륵놀은 차흙 함량을 15% 수준이대로 객토를 해주면 투수성이 개선되고 농기계 작업 능력도 좋아지고요. 유기물을 시용할 때는 부직된 퇴비를 줄 경우 청미, 신부 백미 등의 발생이 적어지고 현미와 백미에서 완전미 비율도 높아지니까 부직 퇴비 사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토양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풍년 농사 준비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겨울철 시설 재배 감자 농가에서는 주의해야 할 일이 있다고요? 네, 겨울철 시설 재배 감자는 주간에는 환기, 야간에는 보온에 유의하고 토양 수분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토양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 생육과 덩이 줄기의 비례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수시로 점검해서 토양 수분이 충분하게 유지되도록 관리를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과수 농가에서는 이 사과나무를 가지치기 하는 시기라고 하는데 가지치기 하기 전에 꽃눈 분화율 조사를 미리 해야 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꽃눈 분해율은 꽃눈이 형성된 비율을 말하는데요. 올해 사과 주요 생산지의 꽃눈 분해율을 조사한 결과 평년보다 낮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는 반드시 가지치기 하기 전에 꽃눈 분해율부터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꽃눈 분해율이 60% 이하이면 가지치기를 적게 해서 열매 가지를 확보해 주시고 60에서 60% 정도일 때는 평년처럼 가지치기 해주시고요. 65% 이상이면 가지치기를 많이 해서 불필요한 꽃눈을 제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안정적인 배농사의 시작을 위해서는 꽃가루 공급용 수분수를 심어야 한다고요? 네, 우리나라 벼 재배 면적의 84.5%를 차지하는 친구는 꽃가루가 없어 인공 수분을 꼭 해야 하는데요. 최근 중국 내 꽃가루 수요 증가와 검역 병해충 문제로 수입 꽃가루 가격이 작년보다 50% 이상 오를 전망입니다. 배는 같은 품종끼리는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식물이므로 농가에서는 주 재배 품종과 다른 품종을 꽃가루 제공나무로 심어야 하는데요. 신고를 기준으로 우리 품종인 원앙, 화산, 슈퍼골드, 수황배, 마랑이 좋고요. 2종 이상 꽃가루 제공나무를 심게 되면 모든 품종의 열매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 농작업 정보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농촌진흥청 대변인실의 박승무 농촌지도관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의료 서비스와 질병에 대한 다양한 이슈와 정보 살펴봅니다. 약이 되는 건강의료 처방전 시간. 오늘은 새로운 진통제가 개발됐다는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박한슬 약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이거 되게 좋은 소식인 거죠. 네. 잘은 모르지만. 아니, 우리는 즐거운 설 연휴 보내고 왔지만 네. 미국은 그런 게 아니니까 이제 굉장히 그 연휴 기간에 좋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간 기준으로 1월 30일,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저번 금요일에 발표가 된 소식인데요. 네. 20년 만에 처음으로 새로운 진통제가 개발이 됐거든요. 그래서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서 승인을 받았고요. 근데 지금까지 사용되던 방식이랑은 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는 약이라서 네. 이게 아마도 마약성 진통제를 일정 부분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굉장히 기대를 모으고 있고요. 제품 이름은 이제 전화백스라는 약인데 전화백스. 우리나라에는 예. 아마 조금 늦게 들어올 것 같아서 당장은 뭐 관련이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서 요걸 좀 설명드리려면 이제 어떻게 새로운 건지를 하려면 통증이 뭔지를 좀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통증이라는 게 사실 우리를 참 번거롭게도 하고 좀 그런 거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럼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이게 원래 수행하는 기능이 뭔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 몸에 강력한 경고를 해주는 기능이죠. 그래서 뭐 보통 우리가 겨울철에 따뜻한 음료 먹는다고 카페에서 뭐 아메리카노 뜨거운 거 시켜서 나온 거 바로 벌컥벌컥 먹으면 어휴. 되게 혀 대고 입술 대고 난리 나죠. 예, 예. 그러니까 뜨거워서 안 먹으니까 사실 여기만 대고 마는 거지 그걸 뭐 통증이 없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그걸 벌컥벌컥 마셔서 정말로 식도부터 이제 위에도 화상을 입을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 오는 거죠. 끔찍하네요. 생각만 해도. 예. 네네. 그래서 통증이라는 거는 이제 어떤 행동을 하지 말라라는 경고 신호를 주기 위해서 우리 몸이 개발한 거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이게 그래서 실제로 선정적으로 통증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그런 유전병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뭐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요, 예. 20세를 넘기기가 어렵다고 하십니다. 평균적으로. 그만큼 좀 위험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야, 통증을 아예 못 느끼시는 거예요, 그분들은? 네, 그런 분들은 아예 통증을 못 느껴서 그러니까 다쳐도 모르고 뭐 어디 뜨거운데 데워도 모르고 세상에. 이러시니까 이게 예, 예. 문제가 되는 거죠. 뭐 어쨌든 간에 이런 중요한 건 알겠지만 내가 만성적으로 통증 겪으면 너무 힘들고 그럼요. 예. 예, 정신을 갉아먹는 그런 느낌 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이거 아예 신경을 다 차단해 버리면 어떨까? 그런 게 바로 마취고요. 마취하면 근데 대신에 그 모든 감각까지도 다 차단되고 좀 만지면 좀 약간 먹먹한 네. 느낌, 되게 마비된 느낌 그런 게 들죠. 예, 근데 예. 그러면 일상생활을 하기 힘들고 하니까 이런 이질적인 느낌이 싫어서 이제 보통 우리가 진통제를 먹고 다른 방식으로 하는 건데 이번에 개발된 약은 그런 감각신경은 차단하지 않고 정말 통증 신호만 차단하는 오. 그런 식으로 개발이 된 거거든요. 오, 뭔가 되게 진보된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예. 정말 통증 신경만 약간 마취를 하는 느낌으로 거기만 딱 차단을 해주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통증을 좀 덜 느끼게 되는 그런 식의 진통제고요. 그래서 이제 좀 뭐랄까 지존 진통제랑은 좀 다르고 또 마약성 진통제도 확실히 좀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전 덕분에 네, 그렇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약성 진통제라는 게 사실 지금까지 대체품이 없어서 네. 정말 불가피하게 썼다면서요. 네. 이게 아직도 좀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 이걸 먼저 바로 잡으면 우리가 마약을 의료기관에 쓴다고 하면 그걸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아직 계십니다. 그런데 예, 예. 우리 인류가 지금까지 발견한 모든 그런 성분 중에서 진통 효과가 가장 뛰어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아편에 들어있는 모르핀 성분이거든요. 몰핀. 예. 네, 그래서 이거를 뭐 가공해서 바꾼 뭐 펜타닐 같은 것도 그런 계열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거를 우리가 버릴 수가 없는 게 정말 그 진통 효과를 내는 데 있어서 이거보다 탁월한 게 없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 정말 수술이라든지 아니면 뭐 암 때문에 통증 있는 분들 이런 경우는 이거 계속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양날의 검 같은 거라서 네, 중독성이라고 보통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만 의존성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러면 왜 그런 의존성이 생기냐면 우리가 막 콘서트장 같은 데 가서 막 스피커 엄청 빵빵하게 들리고 그러면 네. 거기서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조곤조곤 얘기하면 그게 하나도 안 들리죠. 그렇죠. 그래서 막 모함지르 치듯이 이렇게 얘기해서 그 소통이 되는데 우리가 말초에서 뭔가 상처가 나서 거기 통증이 올라오면은 신경을 타고 이렇게 뇌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뇌에서 그 통증 신호를 해석해서 아프다 이렇게 아는 건데 마약성 진통제가 작용하는 방식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스피커 빵빵 것처럼 해서 통증 신호가 올라와도
묻히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신경 자극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정말 통증이 안 느껴지네. 밖에서 이제 시끄러운 데서 우리가 조곤조곤 얘기하면 그 소리가 안 들리는 것처럼 예, 통증 예. 신호가 아예 묻혀버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작동을 하는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조곤조곤 얘기하는 게 안 들린다고 해서 그 소리가 없는 건 아니죠. 네네. 그럼 스피커 끄면 들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약성 진통제를 끊으면 계속 똑같이 아픈 거죠. 이게 상처가 예. 회복된 게 아니니까요. 그래가지고 이 계속 써야지만 통증 효과를 막을 수가 있는 건데 이게 안타깝게도 우리 몸이 내성이 발현이 됩니다. 마약성 진통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점점 고용량을 써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이게 마약성 진통제들의 부작용이라고 할까요? 좋은 작용이니까 뭐 나쁘지 않은 걸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마약 특유의 뭐 쾌감이나 행복감 이런 것들이 따라오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의존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런 것들을 좀 대체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데 새로운 진통제는 사실 이런 방식으로 작동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예. 말씀드렸듯이 약간 통증 신경만 거의 마취하듯이 억제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차피 통증이 올라오는 것 자체를 기본적으로 차단하는 거기 때문에 마약성 진통제는 달리 의존성도 없고 비슷한 기능을 좀 수행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기대가 되는 거죠. 이런 의문이 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쓰는 진통제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두통약, 네. 그리고 생리통약 같은 네. 것들 많은데, 근데 이런 걸로는 마약성 진통제를 대체할 수 없는 건가요? 헷갈리지 않게 좀 단계적으로 끊어서 말씀드리면요. 네. 우리 몸에서 통증이 어떻게 생기는 거냐라는 걸 해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종이 많이 만드시는 직업이시니까 막 예. 가끔 종이에 베일 때 있죠, 손끝이. 있죠. 예. 그럼 아야 하면서 엄청 따갑잖아요. 근데 처음 통증을 잘 생각해 보시면 처음에 아야 할 때는 되게 날카롭고 강한 통증을 맞아요. 느끼시죠? 예. 그리고 조금 있으면 약간 욱신거리는 오, 그렇죠. 2차적인 통증이 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차적으로 이제 우리가 빠르게 신경을 보내는 신호를 보내는 그 통증은 이제 신경성 통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러면 빠르고 강렬하고 강한 거를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2차적인 통증이 발생하는 거는 염증성 통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네. 그 왜 염증성 통증이 생기냐? 우리가 보통 상처를 입으면 거기 외부에서 세균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죠. 예.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도 방어를 하기 위해서 그 부위에 면역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염증이 생기면 보통 붓고 열나고 아프고 이런 것들이 같이 따라오죠. 그런데 그렇게 반응을 해서 나타나는 통증이라서 염증성 통증이라고 하는 거고 이제 이런 것들을 막아주는 게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먹는 진통제들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수술을 했다 아니면 되게 큰 상처를 입어서 계속 뭔가 이미 조직 손상이 생기고 있다 이러면 여기서는 신경성 통증이 계속 발생을 합니다. 날카롭고 빠른 그 통증들.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염증을 가라앉히는 약을 먹어도 우리가 진통 효과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쩔 수 없이 이제 마약성 진통제를 써야 되는 거고. 그게 이제 신경성 통증에 딱 이렇게 되는 거였네요. 네, 신경성 통증에 쓰시는 건 현재는 마약성 진통제밖에 없는 거고. 예. 네, 그래서 이제 꼭 그런 게 아니라도 우리가 또 마약성 진통제를 쓰는 게 이제 수술 말고도 그 대상포진 걸렸을 때 그런 데 쓰거든요. 대상포진 예. 너무 아프다, 그렇죠. 바람만 불어도 아프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신경에 직접 바이러스가 감염이 돼서 신경을 공격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신경성 통증이 온몸에서 계속 일어나니까 이게 비유하자면 이 썩어서 생기는 치통 있죠. 네. 이게 신경성 통증이거든요. 네, 그런 느낌이 온몸에서 나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아니 지금 아침부터 표정을 풀 네.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네. 우리가 다 한 번씩 겪어본 그 네. 통증들을 얘기하니까 그게 자꾸 떠올라가지고 예. 네, 그런 거를 할 때는 이제 마약성 진통제를 써야 되는데 이번에 그런 신경성 통증에 작용할 수 있는 약이 개발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우리가 평상시에 먹는 그런 진통제랑 좀 계열이 다르게 또 그런 약효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통증이랑 염증이 관련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그 어르신들 보면 관절이 안 좋아서 스테로이드 주사 맞았다 이런 분들 굉장히 많이 네. 보이는데 이것도 염증이랑 관련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네. 그러면? 예, 스테로이드가 지금까지 또 역시나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 중에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는 가장 강력한 효과를 나타내는 물질인데요. 네. 근데 염증을 가라앉힌다고 무조건 진통 효과가 나타나는 건 또 아니에요. 그래요? 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네. 아까 염증이 생기면 붓고 열나고 그다음에 통증이 발생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진통제는 이 통증에 좀 더 특화돼서 통증 유발 물질을 없애주는 그런 것들에 작용을 하는 거고
스테로이드는 이 나머지 두 가지 붓고 열나고 이런 것들을 좀 억제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근데 왜 관절 아픈데 그런 거 맞으면 효과가 있냐? 보통 뼈 주사라고 하죠. 정말로 이제 관절에 주사를 직접 맞는 그런 형태인데 우리가 염증이 생기면 부풀어 오르죠. 그러면 주변 조직이 눌려요. 그러면 주변 조직이 눌려서 거기서 주변 조직이 손상을 입는다 이런 느낌을 받아서 거기서 통증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염증이 줄어들면 그 주변 조직을 누르는 힘이 줄어서 그것 때문에 좀 통증이 줄어드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관절염 같은 경우는 연골이 재생이 잘 안 돼서 그게 닳아서 자꾸 자기들끼리 부딪히니까 거기서 좀 신경성 통증 같은 게 생기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아주기 위해서는 염증이 좀 가라앉으면 재생이 조금 더 잘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좀 우리가 그런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는 거지 스테로이드 주사 자체가 어떤 진통 효과를 낸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리고 참 이게 우리가 사람 인식이랑도 통증이 되게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수술이나 이런 거 시술을 받았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뭔가 좀 좋아지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죠. 플라시보라고들 많이들 네, 하는데 위약 효과 그거. 네. 예. 근데 플라시보 효과가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게 통증 분야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일정 부분 좀 있다. 물론 효과 약효가 있다는 게 더 크긴 하지만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야, 그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통증이 약간 어떻게 보면 주관적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이거는 기준이 없는 건가요? 느낌. 예.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하면 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데 혈압이라는 건 우리가 뭐 120에 80이다 이러면 정상인데 이렇게 수치가 있죠. 근데 통증은 뭘로 측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우리가 통증 측정할 때는 그렇게 하거든요. 1에서 10까지 중에 어느 정도로 아프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주관적인 느낌을 하는 건데 물론 어느 정도의 기준이 있거든요. 이제 10이면 우리 산모가 출산할 때 고통이다. 그런 식으로 하는데 사실 저나 아나운서님은 출산을 경험한 일은 없잖아요. 근데 저 사실 네. 돌이긴 한데 네. 요로결석이라고. 그것도 굉장히 죄송합니다. 강한 고통이죠. 네. 그런 돌을 출산하는 경험이 있으시군요. 죄송합니다. 예,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네. 뭐 어쨌든 간에 그런 거는 제 되게 얘기를 당분간 무시해 주세요. 예, 일단 진행해 주세요. 그런 거는 되게 주관적인 경험이니까 내가 어느 정도 아프다고 하는 거를 그냥 믿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이냐면 예를 들어서 나는 그냥 주먹으로 한 대 맞아서 그걸 뭐 그렇게 아프다고 하냐라고 할 수 있지만 나는 그 맞은 게 너무너무 굉장히 너무 아플 수 아프다. 있죠. 그렇게 네.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반대로 우리가 막 삼국지 같은 데 보면 관우 이런 분들은 막 화살 촉이 뼈에 박혔는데 그걸 깎아내는데도 바둑을 태어나기 줬다. 그러니까요. 그런 정도로 내가 정말 통증을 잘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이유가 있는 게요. 우리가 통증을 인지한다는 게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소아과 같은 데 보면 아기들 백신 맞을 때 보면 어깨 죽지에 주사를 놓잖아요. 근데 아기들 얼마나 그런 거 무서워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좀 능숙한 소아과 선생님들은 막 아기들 아이고 귀엽다 이러면서 막 장난치면서 놀아주다가 슬쩍 그냥 놔요 주사를. 그러면 이게 주사 바늘이 들어오는 게 느낌 사실 여긴 좀 둔한 부위이기도 하고 어깨가 주사 바늘이 그렇게 막 조직에 큰 손상을 가리키지는 않거든요. 그냥 살짝 따끔한 정도 느낌일 건데 이거를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으면 날카로운 게 내 피부를 파고드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 더 아픈 거예요. 근데 애기들 그냥 이렇게 막 놀아주다 보면 이렇게 하면 잘 모르는 거고 비슷하게 우리가 스포츠 같은 거 할 때도 막 정말 격투기 같은 거 할 때는 막 나 피나는지도 모르고 막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아이고 아프네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통증의 본질적인 거는 신호가 올라오는 거랑 별개로 뇌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요게 또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정말 좀 불행한 경우긴 한데 이런 극단적으로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내가 팔이 잘려나갔다. 그런데 갑자기 손가락이 아파요. 잘린 팔에 손가락이 아파.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런 현상이 네. 일어나고 그런 거를 우리가 환상통이라고까지 합니다. 그런 거는 사실은 정말 신체적으로 뭔가 이유가 있어서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팔이 잘려나간 팔에 손가락이 아플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도 이런 통증이 생길 수 있다는 게 정말 뇌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인 거죠. 네. 야, 어쨌든 이 통증에 대해서 오늘 듣다 보니까 이래나 저래나 진통제 개발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그래서 이게 참 이런 주관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진통제 개발이 어려운 거기도 하고 그다음에 우선은 마약성 진통제가 있으니까 그냥 아이 뭐 안 되면 이거 써 이렇게 가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마약성 진통제를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펜타닐 중독이라든지 막 그 좀비 같이 막 된다는 좀비 마약이라고 이렇게까지도 얘기가 나왔죠. 그런 일이 생기는 거고 그리고 이게 통증이 너무 심한 경우에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내가 아프다고 하면 믿어줘야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악용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데 선생님 나 팔에서 그 정도로 막 아파요 이러면서 동네 응급실 가서
그런 마약성 진통제 네. 받고 네, 참 방금 말씀하셨어서 네. 괜찮습니다. 동네 의원 가서도 막 내가 이런 것 때문에 마약성 진통제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의사선생님이 보면 알죠. 그래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다른 병원으로 가요. 의료 쇼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니고 하다가 이제 동네에서 다 블랙리스트를 먹으면 이제 또 다른 지역으로 가고 아예 동네를 바꿔버리고. 네, 이런 경우들까지 있어서 사실은 좀 진통제 통증이라는 게 참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거나 이번에 새로운 마약성이 아니지만 신경성 통증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새로운 진통제가 나왔으니까 이런 문제들이 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우리나라 들어오는 건 아무래도 1년에서 2년 정도는 보통 텀이 있거든요. 신약이 나오면 그 정도는 지나야 되는데 미국에서 이게 한 알에 2만 원 정도에 팔린다고 해요. 그래서 마약성 진통제를 대체할 수 있으니까 좋은 거긴 한데 역시나 비용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한 알에. 네. 그래서 보통 하루에 2알을 먹으라고 권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하루에 4만 원을 내야 되는 거라서 물론 우리나라 들어오면 가격은 좀 바뀌겠지만 네, 그런 네. 좋으면서도 좀 안타까운 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 아닐까 싶어요. 네. 예, 그 마약성 진통제 중독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어쨌든 오늘 건강의료 처방전 시간에는 이 새 진통제 개발 소식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한슬 약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새해를 맞아서 많은 변화들이 생기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 PB센터에서는 올해 달라지는 금융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은행 클럽원 한남 PB센터의 박진석 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일단 오랜만에 본 것 같으면 인사하고 시작하거든요. 네. 네, 이제 어쨌든 그 사이에 긴 설 연휴도 지났고 네. 이 금융시장에서도 큰 변수인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했는데 네. 이러는 동안 금융시장의 분위기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연휴 기간 동안에 한번 이제 시장이 변동이 한번 있긴 있었지만 금융시장 분위기는 안정화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의 경제 정책 자체도 예측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그래요. 예. 지난 일기 때와는 달리 뭔가 유화적인 제스처도 보이는 것으로 보아서 주식, 달러, 환율 등의 지표는 안정적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단기적으로는 빅테크 기업의 등락은 좀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그 새해가 되면은 그래도 올해 재테크는 어떻게 한번 해볼까. 네. 예, 우리들의 늘 어려운 고민 중에 하나인데 네. 이 재테크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정책 제도의 변화잖아요. 그렇죠. 예, 네. 올해 변화가 많이 있나요? 어떤가요? 일단 재테크는 대부분 세제와 정부 정책이 가장 큰 영향을 주는데요. 상황인 만큼 아주 큰 변동은 없었고요. 몇 가지 제도가 변경되는 것 위주로 말씀을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먼저 올해부터 네. 예금자 보호법 한도가 상향됐다 이런 네네. 소식이 있네요. 네, 예금자 보호제도가 개정돼서요. 2025년부터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이는 이제 2001년 이후 한 24년 만의 조정으로 금융기관이 파산 등으로부터 예금자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네. 시중은행, 저축은행 등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적용 대상이고요. 우체국과 새마을금고는 제외됩니다. 금융기관별로 보호 한도가 적용되므로 금융회사별로 자산 분산이 유리하겠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체국이랑 네. 새마을금고는 제외라고요. 네, 예금자 보호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새마을금고 우체국이 있고요. 신용협동조합 등도 예금자 보호법은 제외입니다. 네네. 대신에 이제 새마을금고하고 신협은 중앙회가 자체적으로 예금을 보장을 하고 농협, 수협, 중앙회도 자체 보호 제도를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우체국은 사실은 국가에서 보장을 하니까 예금자 보호 제도 없어도 안전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 전액 보장이에요, 그러면 네. 우체국? 그렇군요. 네. 예. 이러면은 왠지 금리를 더 주는 저축은행 네네. 같은 곳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혹시 자금 이동이 많이 일어나게 될까요? 어떨까요? 일단 뭐 크게 예상은 안 되지만 그래도 한번 실리적으로 따져보면 네. 아무래도 5천만 원하고 1억은 차이가 2배니까요. 예를 들어서 10억 원을 예금하고 싶은 자산가가 있다면 기존에는 20군데 저축은행을 다녀야 되지만 이제 10군데만 다니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편리해졌죠. 근데 예금 차이가 의미가 있냐. 이제 지난주 내용을 봤더니 네. 은행권은 이제 1년짜리 정기예금이 3.1% 내외인데 저축은행은 한 3.5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0.4%면 1억 원에 1년에 4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더라. 이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중요한 것 같은데 돈을 실수로 잘못 보내는 이 차고 송금. 네. 네, 실제로 이런 일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럴 네네. 때 다시 돌려받는 일이 생각보다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도 확대되고 네. 또 기간이 단축된다고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네. 실수로 잘못 보내는 경우가 가끔 발생을 하는데요. 차고 송금 반환 제도라는 게 있어서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주관하고요. 송금인의 요청에 따라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청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법적 절차까지 대행을 합니다. 너무 좋네요. 예, 지원 대상이 예전에는 5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였는데 올해부터는 1억 원으로 상향되고 예전엔 3주에서 2주로 단축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예. 편리해졌죠. 예, 너무 다행입니다. 자, 그리고 주식하는 분들에게 아주 중요하고 관심이 많은 소식인데요. 네. 2023년 11월부터 중단됐던 공매도가 네. 오는 3월 31일부터 재개가 된다고요. 네, 공매도는 이제 투자자가 주식을 빌려서 매도한 후에 주가가 떨어졌을 때 다시 저가에 매수해서 차익을 얻는 그런 투자 기법입니다. 좀 어렵긴 한데요. 네네. 그 주식이 떨어지는 경우에 좀 더 빨리 떨어지게 하는 그런 성질이 있어서 일부 이제 중단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올해 3월부터 다시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에서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을 3월까지 구축해서 이를 통해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고 불법 행위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근데 지금 말씀하신 네. 이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하고 사후 점검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 시스템을 가동한다. 근데 이 무차입 공매도가 어떤 걸 좀 얘기하는 거예요? 어려운데요. 예. 공매도라는 거는 제가 주식을 빌려서 이걸 매도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빌리지 않고 그냥 매도 주문을 내는 그 말이 것을 되나요? 예,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예.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거를 불법 행위로 해서 금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무차입이 이제 횡행하게 되면 주가가 그냥 이유도 없이 많이 하락하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감시하는 어떤 모니터링 시스템을 감독 당국에서 잘 구축을 해서 금융 시장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을 방지하겠다 이런 게 이제 기본적인 컨셉입니다. 사실 무차입 공매도는 적발하게 되면은 이제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한 그런 범죄가 될 수 있으니까요. 예, 그거는 그냥 들어도 굉장히 나쁜 행동 같은데. 근데 어쨌든 이렇게 변화가 좀 생기면 개인 투자자들한테도 좀 유리한 어떤 기회로 작용을 할까요? 어떨까요? 이제 일부는 반대하는 분들은 이제 공매도가 재개되면 다시 이제 하락할 때 더 많이 하락하는 이제 그러니까요. 빨리 하락하는 예. 것 때문에 반대를 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주식을 좌우하는 것은 이제 외국인의 자금 유입이거든요. 근데 외국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공매도 제도는 엄연한 제도가 운영이 잘 되고 있으면 그건 이제 시장 신뢰가 더 생기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건강한 걸로 본다면서요? 그럼요. 예. 예, 그래서 공매도 재개는 주식시장의 유동성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요. 또 실제 가치와 적정 가격을 더 정확하게 반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가격 발견 기능이라는 뭐 학술적으로는 그런 용어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유동성 측면에서는 국내 시장에 유리하긴 한데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회사가 그러니까 기업들이 돈을 잘 벌어야지 주가는 올라가니까 본질적인데 포커싱을 하면은 이제 우리나라 이제 회사들이 좀 더 건강한 이익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저도 투자를 하고 있지만 주식에 네. 굉장히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데 여기에 공매도까지 아. 들어온다는 게 언뜻 들어서는 네. 이제 부담스럽긴 한데. 근데 예. 이제 가격 발견 기능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우리 개민들뿐만 아니라 외국의 큰 손들이 좀 들어와야지만 그러니까 그거는 주가가 예. 부양되니까 그런 예. 측면이 있습니다. 어쨌든 아주 긍정적인 마음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또 이제 청년층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 도약 계좌라는 게 있는데 네. 이 계좌에 정부 기여금이 늘어난다고요. 네, 청년 도약 계좌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그런 금융 지원 프로그램인데요. 주로 이제 19살에서 34살까지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요.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정부가 추가로 보조를 하는 그런 컨셉입니다. 네. 예를 들어 월 7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는
거기에 일정 부분을 더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예금 금액을 지원을 하는 내용인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자산 형성이 쉽게 되고 또 세제 혜택까지 주니까 이제 예금을 안 하려고 하다 더 많이 하게 되는 그 예금 유인 효과가 있습니다. 나라가 돈 모으라고 도와주는 거네요. 그렇죠. 예. 정부 지원금이 2025년부터 이제 맥시멈이 월 70만 원인데 매월 2.4만 원, 2만 4천 원을 지원하던 것을 3만 3천 원으로 증가해서 이게 이제 역산을 해보면 9.24% 정도의 적금. 그러면 꽤 괜찮은 아주 적금이라고 좋은 볼 수 거죠. 있습니다. 예, 네. 이런 상품 거의 없잖아요. 예. 연 9.24%의 예. 적금. 예. 또 이제 요즘 그 누구보다도 어려운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네네. 저금리, 대출, 카드 수수료 같은 금융 지원이 강화된다고요. 네, 이런 제도는 말 그대로 이제 상황이 어려운 자영업자들을 위한 그런 대출 프로그램인데요. 네네. 신용보증기금에서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할 수 있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연 7% 이상의 고금리 사업자 대출이나 가계 신용대출을 보유한 개인 사업자, 법인, 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서요. 대출 한도는 최대 2억 원이고 대출 기간은 최대 5년,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으로 최대 5.5%로 금리가 설정되니까 만약에 8%를 받던 분이면 5%대로 떨어지니까 굉장히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통해 저금리 대출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정부의 제도는 이제 기금의 운영이나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좀 인터넷에서 확인한 다음에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디지털 금융이 확장된다는데 네네. 마지막으로 마이데이터 서비스라는 게 지금 제 눈엔 처음으로 보이는데 이게 어떤 건가요? 이미 이제 시행을 몇 년 전부터 하고 있었는데 그래요? 이제 마이데이터라는 용어를 써서 자기의 금융 데이터를 직접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고요. 여러 금융기관에 흩어진 정보를 조회하고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즉 하나은행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면 다른 은행 예금까지 다 볼 수 있는 그거 하고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관리까지도 할 수 있는 거로 점점 확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마이데이터는 이제 정보의 유출 등이 염려가 되니까 검증된 금융기관에서만 할 수 있으니까 좀 안심하고 사용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새롭게 바뀌는 것들, 도입되는 것들 여러 번 잘 찾으셔서 본인 그 경제 생활에 아주 이익이 되는 쪽으로 잘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 아침 PB센터 하나은행 클럽원 PB센터의 박진석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퀴즈 정답은요. 네, 흑두름이었습니다. 1번이었죠. 669 하나님, 2523님 다 정답 보내주셨고 2033님도 환경 차원에서 개체수가 줄어든다니 안타깝다고. 그리고 2989님도 아주 가끔은 우리 고장인 평창강에 내려서 쉬었다 가는 모습을 보곤 합니다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실제로 많이 보셨군요. 예, 저는 아마 분명히 봤을 텐데 기억이 잘 어떻게 생긴 건지 정확히 몰라가지고. 어쨌든 여러분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홈페이지에 당첨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 기분 좋게 출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전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